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굽신굽신거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대면 정상회담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방금 전에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서 뜻을 밝혔어요. 자, 그야말로 이 남북한 간의 최고 통치자의 수위가 한층 더 기울어지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그야말로 이제 총비서라 있잖아요. 한반도 전체를 다 관리하는 총비서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김정은이에게 명을 받들어 집행하는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매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지위를,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지위를 스스로 김정은이 앞에서 최대한도로 말하자면 이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굴종적 이 저자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후에 이 남북한 정상 간에 이렇게까지 굴종적 대북 정책을 하는 대통령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은산 씨가 또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재명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로나 사태 상당히 빠지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국면인데 이런 내용을 두루두루 전부 가볍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요 41일 만에 400명대로 기세가 확실하게 끊겼습니다. 1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51명이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 수가 총 69,114명으로 사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낮아질 수 있느냐, 이런 이 전망이 나오고 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겨울이 2달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계절적 특성에서 오는 이 확진 추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선 또한 이 확진자 추세도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물론이거니와 택시, 그 다음에 지하철, 그리고 이어서 지하철에 있는 지하 상가에서까지 이 확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이 이런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 안심구역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자, 그리고요 리얼미터 매주 월요일이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이 부정과 긍정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 지지율은 35.5, 그리고 부정평가도 1%가 올라가지고 60.9, 그래서 리얼미터에서 사상 처음으로 60%대를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3.1%가 오른 33.5, 민주당은 0.4%가 내린 29.3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은 32.7, 민주당은 29.0, 부울경에서 국민의힘은 38.8, 그리고 민주당은 21.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오늘 방금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신년사 핵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 한 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일단 이러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할 필요도 없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회복 국면,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시키겠다. 이제 고난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 기나긴 전쟁이 지금 이제는 끝날 시기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경제도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민생경제도 3차 확산의 피해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충분하지 않는 줄 알지만 이 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희망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 협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평화가 상생이다. 평화가 상생, 어제 오늘 한 얘기가 아니죠. 이 가축전염병, 신종감염병, 자연재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많은 문제에서 한 배를 타고 있으니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리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란다.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한 아세안 포괄적 보건 의료 협력을 비롯한 영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협력이 넓어질수록 통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자, 여기에서요, 이제 비대면이라는 말이 코로나 환경을 계기로 해서 나타났는데, 비대면은 대면 접촉보다 100배, 만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보기에 이 대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코로나 우리에게 큰 선물 줬네. 야, 이 화상 전화만 해도 이 정상회담이 되는 거잖아. 이걸로 하지, 가볍게.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이 3년 전에 봄날 선물 주겠다 했는데 이때 받아 먹자고. 그래서 4월 선거 뒤집어 버리자고. 요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그릴 가능성은 거의 100%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비대면 남북 정상회담, 이것을 야권에서는 이제 경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 생명 공동체의 문이 열린다 했는데요. 말은 잘해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한 얘기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이 내용과 연결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북한 김정은이의 내부 변화 그리고 대외 정책의 변화는 상당한 핵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공 기조를 띠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자세, 굴종적, 평화 타령, 상생 타령만 가지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요, 또 한마디 했어요. 권력기관 개혁,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아주 잘 되고 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 지금 누구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게 하나라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울산시장 선거, 그 다음에 월성 원전 사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추미애 사건, 징계, 이게 누구에게나 평등한 겁니까? 그야말로 유전, 무죄, 그 다음에 이 권력이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도 못하게 하는 이 환경이 도대체 누구한테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신문도 안 보나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서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 이 얘기는 박범계, 그 다음에 공수처, 이 둘 새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잘 관리, 통제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예. 그리고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 경제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습니까? 예. 절대 못 믿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김정은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1월 10일 어제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것은 8차 당대회라는 말, 그것이 우선 하나 크고요. 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적 지위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했던 총비서 자리로 되돌아갔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동안에 보면 이 직책을 두고 예를 들어서 집권 초기에는 제1비서, 2016년경에는 위원장, 그러다가 이번 2021년 5년 만에 총비서로 바뀌었어요. 예. 이 얘기는 명실공히 노동당의 최고 지도자인 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왜 바뀌었느냐? 자리가 흔들리니까 내가 총비서야. 김정일 때부터 있었던 총비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함부로 나를 흔들지 말아라.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지금 불안하다는 방증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또 그동안의 이제 직책 변화와 관련해서는요, 2012년 당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그 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이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헌법을 개정해서는 김정일을 김일성과 함께 영원한 수령으로 명시한 바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는 노동당 총비서 딱 한 칼에 정리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마라. 내가 확고한 이 북한 헌법에 따른 모든 이 권력을 다 행사하겠으니 그런 줄 알아라 하고 일종의 측근과 당정군에게 이 엄격한 지휘 통제 충성 명령을 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러한 충성 명령을 이제 동원했지 않습니까? 이 동원하면서 자청령 우백호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 하나는 조용원이고요. 하나는 김재룡입니다. 그래서 김재룡과 조용원의 급진 상승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만큼 이 강공으로 국내 정치도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제1부부장이었는데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거의 최고위급 지위에 올라갔고요. 당 중앙위 위원 자리도 깨쳤어요. 이 정도가 되면 조용원이는 그야말로 또 이 상무위원까지도 됐어요. 상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은 북한에서 딱 5명이에요. 김정은이가 있고 최용해, 리병철은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사일 개발에 혁혁한 공약을 세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김덕훈 내각 총리, 그 다음에 조용원, 요 딱 5명이 상무위원회 최고 집단 지도 체제가 이 상무위원회입니다. 이 말하자면 최고의 결정 기구가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 정도로 조용원인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김재룡은 어디에 올렸느냐? 그러니까 이 상무위원회는 일종의 정책 결정기관, 그 다음에 인사 최종적인 기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재룡이는요, 북한에서 조직부장이면 그야말로 군기반장이에요. 김정은이 다음으로 군기반장.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관, 법원, 모두 지휘, 통제, 인사권, 감찰권까지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조직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옛날 김정일 때는요, 김정일이가 직접 조직지도부장을 겸하기까지 할 정도로 엄청 무서운 기관이 바로 조직지도부인데, 조직지도부에 김재룡 전 총리를 갖다 딱 앉혔어요. 그리고 정치국 위원으로도 또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조용원과 그야말로 이 김재룡이가 이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김정은의 총비서체제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새롭게 나타난 인물들이 말이죠. 이 오일정은 오진우, 빨치산 1세대죠. 오진우의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 오일정이에요. 오일정이를 이제 이 중앙위 위원으로, 그리고 정치국 위원으로 초고속 승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빨치산 세대의 이 적통 세력을 더 추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최부일 군정지도부장에 지난 연말에 임명된 사람인데, 군정지도부장하고 정치국 위원 자리를 줬어요. 이 사람을 제거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엄청난 숙청과 제거 작업, 그리고 이 정치적인 강등과 그 다음에 영전,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김여정이, 그 다음에 김영철이다. 김여정이는 후보위원회에서 빠져버렸고, 김영철이는 부장 자리만 딱 주고, 그리고 이 비서직은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통전부장 장금철이도 빼버렸어요. 이 얘기는 결국 김영철이가 누굽니까? 대남 강공, 대미 강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김영철이를 전면에 내세워서 대남 강공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여정이를 뺀 것은 지금 일각에서 나이가 어리니까, 또 우임 통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김여정한테는 너무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아마 김여정을 뺐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소프트하게 해석들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제법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는 하나의 권력 투쟁적 성격에서 강공파한테 밀렸다. 김여정이도 강공파죠. 그런데 더 강한 김영철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룡, 그 다음에 조용원,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투쟁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대미 대남 강공책으로 나오겠다는 의지를 이 김여정이의 탈락을 통해서 지금 이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가 굉장히 젊고 지금 김정은 정권 출범한 때 10년밖에 지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여정이는 김정은보다 더 젊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 베트남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인해서 김여정이가 잠시 근신했다는 것처럼 이번에도 잠시 근신하고 좀 조용히 있게 하다가 다시 언제든지 컴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대목에서 이 국정원의 정보보고 능력을 다시 한번 짚어야 돼요. 지난 연말에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국정원이 국회에 정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뭐 김정은이가 더 센 자리 가질 거라고는 누구든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김여정이 예측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우임통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북한의 권력 양상을 분석한 것도 박지원 체제의 최초의 실패잖아요. 이 두 번째 바로 실패가 김여정이가 더 강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최근 불과 한 달 전에 보고했는데 이것이 틀렸다. 이렇게 정보 판단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박지원 체제의 국정원, 그걸 믿고 대북관계를 구사하고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걸 믿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실패가 눈에 보인다. 그런데요, 이 실패가 이번에는 이 온라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감춰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온라인 정상회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안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그게 지난 11월 3일 날 국정원이 정보위 감사에서 김여정이 우위상에 걸맞는 직책을 맡게 될 것이다. 예, 요렇게 분석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김진욱 공수처장 말이 많아요. 이래저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도 말이 많고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고 이제는 미국 연수와 관련해서도 말이 많아요. 이미 미국 연수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들 미국에서 이중 국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수 기간을 임의로 좀 늘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제는 좀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냐면 이제는 미국에서 말하자면 이 연수를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요. 미국 대학에서 이 방문연구원을 지낸 적이 있는데 이 방문연구원이라고 하는 연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방문연구원을 미국의 이 버클리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UC 버클리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이렇게 보면은 전반기만 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언제 받았냐면 2015년 7월 1일서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6개월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2015년 내내 이 방문연구원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유상범 의원에 의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일보가 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한테 전화를 했지만 직접 받지는 않고 있다.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이 관련 내용에 관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휴무라서 지금 답변을 바로 하기가 어려워서 정리가 되는 대로 알려주겠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육아휴직을 갔을 때는요, 그 육아휴직 목적 외 활동할 경우에는 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징계. 그래서 이 징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연수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 수당도 봉급도 또 현격하게 줄 수밖에 없는데 해외 연수를 간 바람에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바로 시무 7조를 올려가지고 청원에 아주 유명해진 진인 조은산 씨가 바로 오늘 이재명 지사를 정식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 포기하고 다음 대선을 노려라. 그래도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조건부 기본소득 정책으로 전환하라.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기본소득 엄청 강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보편적 기본소득.
요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넷플릭스 영화 다큐멘터리 민주주의 위기 룰라와 관련된 얘기죠. 이 영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것이다. 요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치인을 객체로 해서 그 과정에 대입시켜 다큐에 몰두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재명이가 그저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다만 어느 보수주의자가 그 과정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입시켜 내용을 각색했더라도 스토리의 전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역시 민주주의 위기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꼬집으면서 촛불, 기득권 정상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보이는데 그가 말하는 촛불이 광화문의 촛불을 말하는 것인지 조국 수호를 위한 서초동 촛불을 말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